네, 첫 번째 시간에는 지하안전점검 표준 매뉴얼 해설을 실시하겠고요. 네,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지하안전점검 중에 공동조사 부분에 대한 실무 편람이라고 해서 이 공동조사의 이제 표준 매뉴얼 내용에 나와 있는 어떠한 사항들을 좀 상세하게 해설서 수준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시간의 두 번째 타임은 이제 지하안전 점검 보고서 검토 체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지하안전 업무에 이제 종사하고 계시는 지하 시설물 관리자나 아니면 시군구청장, 시군구 담당자들의 어떠한 업무에 약간의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활용 방법, 요걸 해가지고 첫째 시간, 둘째 시간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지하안전점검 표준 매뉴얼 해설입니다. 지하안전점검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유관조사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조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집안의 안전관리, 이제 지하안전법 제34조죠. 이제 제34조에 대해서 이제 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하기에 앞서 이제 법령상에 나와 있는 이제 이 국가 지하안전관리계획 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실시하는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국가계획 수립에 의거해서 이제 시도는 이제 시도 지하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지하안전 관리 계획에 의거해서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지하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시군구 지하안전 관리 계획에는 이 지하 시설물 관리자가 안전관리 규정을 수립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하 시설물 관리자는 지하안전 관리 규정을 수립하여 가지고 그 안에 안전점검의 어떤 실시 목적이나 시기 이런 걸 상세하게 기술해 놓은 다음 유관조사하고 공동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관조사와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집안 침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집안 침하 위험도 평가도 실시하게끔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관리 규정은 이제 지하 시설물 관리자가 이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집안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유지 관리 규정을 정하게끔 해가지고 그 내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걸로 일련의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립 내용에는 소관 시설물의 사용 개시일 이런 걸 이제 집어넣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새로 이 지하 시설물을 시공을 하시고 이제 개시를 하기 전에 30일 전까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15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심사해서 지하 시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안전관리 규정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관리 규정 내용의 이제 세부 내용을 보면 이제 세 번째 안전점검 부분입니다. 안전점검 부분에 이제 안전점검의 목적, 안전점검의 계획, 안전점검의 시기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의거해서 이제 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하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지하안전점검은 이제 크게 유관조사와 공동조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관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 공동조사에 대해서는 5년에 1회 이 조사를 실시하시는데 이 기준이 있습니다. 이 공동조사 같은 경우는 전차년도 종료일, 점검 종료일 기준으로 이걸 구분을 하는데
유관조사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기준이 없고 1년에 1회씩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만약에 어떠한 일정한 특정한 도로에 있어서 지하시설물이 많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통과가 되는데 그러면 중복 조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지하시설물 관리자끼리 상호 협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협의체를 운영해서. 그리고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점검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JIS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또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제출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이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점검을 하시는데 점검 결과 양호하면 집안 침해가 우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하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항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 집안 침해 우려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안 침해 위험도 평가를 실시를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해서 지하안전 점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표 3에 보면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지하시설물이 있는데 이 먼저 지하시설물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첫째 도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철도에 선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설치된 지하시설물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도로 외부에 있으면 아래에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명확히 이해를 하시고 여러 부분이 좀 상당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도로와 철도의 선로 하부에 아래에 설치된 가부터 타까지의 시설물이 있을 경우 500mm 이상의 뭐 상수관, 하수관, 전기설비 이런 게 있을 경우에만 지하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집안의 범위입니다. 이게 이제 문의가 많이 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일단 대상 시설물이 점검 대상 시설물이 확정이 되면은 이 지하 시설물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하 시설물의 중심이 아니라 지하 시설물 자체가 중심입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지하 시설물이 중심이고요. 그 중심으로 매설 깊이의 2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스관로 같은 경우는 이게 중심이다 보니까 맨 가쪽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2분의 1씩.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 범위는 이렇게. 그러니까 H 플러스 결과적으로 지하 시설물의 폭이 되겠습니다. 점검 범위는. 원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쪽부터 해가지고 이 심도 이 지하 관로의 폭 플러스 H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건축물이 만약에 폭을 정하는데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러면 건축물은 뺍니다. 빼고 이 차도, 보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안전점검 시 안전관리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걸로 뭐 다 아실 거고요. 이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개인용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되고 이제 도로 노면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이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국토부에서 발간한 그걸 준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관조사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관조사 부분은 간단히 말하면 이제 장비가 이제 운영하기 쉬운 장비. 그러니까 1년에 1회씩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지금 표준 매뉴얼이 작년 8월 달에 발간이 됐는데 그 전에는 이 유관조사 부분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지금 조사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개정을 하면서 표준 매뉴얼을 만들면서 상당히 간소화를 시켰습니다. 어느 누구도 초급 기술자 수준도 조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갖고 조금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측정 장비, 시험 장비, 줄자, GPS, 영상 촬영기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그래서 유관 조사를 간단하게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집안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조사 부분, 자료조사 부분을 좀 보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데이터 중에 뭐 집안 침해나 공동 발생 위험이 있다. 아니면 유관 점검을 할 때 뭐 공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공동조사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해당 손상 구간에 대한 조사 결정 사항을 이 영역을 줬을 시, 만약에 영역을 줬을 시 지하 시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조사 절차를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일련의 절차가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자료조사 부분인데요. 자료조사 부분은 일단 간접 요인이 되다 보니까 자료조사 부분을 좀 충분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지하 시설물 현황, 이 지하 시설물 현황 같은 것은 나중에 조사할 어떤 에어리어를 찾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안전점검 결과, 그 다음에 집안 침하 발생, 아니면 지하 시설물 보수 보강 이력들을 간략하게 간접 요인으로 이렇게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사 계획 수립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조사 범위, 에어리어를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조사 노선과 조사 측선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식 또는 주행식 조사 방법이 있고, 조사 에어리어를 반경 1.5m로, 그러니까 한 3m 이렇게 범위로 해서 한 섹션으로 해서 조사하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 결과를 손상에 대한 등급을 결정하고 유관조사 결과표를 먼저 작성을 하고, 기존에는 유관조사 결과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관조사 결과표 중에 이제 긴급과 우선 등급은 유관조사서를 만들어야 된다. 현재까지 지금 업무관리,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는 유관조사서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 향후에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동조사서하고 마찬가지로 유관조사서도 작성하게끔 이렇게 지금 개정의 표준 매뉴얼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 JS 및 시군구에 제출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조사 항목을 보겠습니다. 자료조사 항목을 보면 일단은 이제 지하 시설물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하 시설물의 어떤 노선, 매설물 현황을 파악해서 노선을 설정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원형이거나 다발관 형태, 그러니까 앞서서 대상 시설물이 원형이냐, 뭐 전기 설비 같은 거는 원형이 다발관으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물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 환산 직경 이런 것들도 대상 시설물이 아닌지 요거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 시설물의 보수 보관 교체 이력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안전 점검 결과에 대한 항목, 기존의 지하안전 점검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공동 발생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항을 자료조사를 해야 됩니다. 공동조사 부분보다도 이 자료조사 부분들을 유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료조사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자료조사 부분의 지하 매설물 현황입니다. 이제 일례로 보시면 이제 부산 같은데요. 이 부산의 어떤 한 구를 동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지하 관로 현황입니다. 지하 관로 현황이고, 하수관 위치인데요. 하수관 위치에 이제 쭉 노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보강 이력입니다. 보수보강 이력 같은 것도 이 보수보강 이력은 저희들이 이제 배점, 평가를 하는데 배점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 간접 요인으로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 시설물의 노후도도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 침하 공동 발생 이력, 지하 시설물 보수 보강 이력. 이건 저희들이 최근 1년 이내 집안 침하로 잡았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1년마다 매번 자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근 1년으로 이 범위를 조정을 시켰습니다. 기존 안전 점검 결과입니다. 요건 이제 기존 점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뭐 일반 등급 기존 이제 보고서를 보시면은 이제 요약본 뒤쪽에 결과 부분을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등급이 몇 개소인지, 우선 등급이 몇 개소고, 위치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이제 아마 유관조사서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위치가 이제 GPS 좌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나중에는 DB화 해가지고 정보도 아마 공유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계속 JI 시스템도 지금 저희 관리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 침하 공동 발생 이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집안 침하 이제 공동조사 보고서를 공동이 어디에 발생돼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유관조사 시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그 위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년 이내 집안 침하 공동 발생 이력도 한번 같이 평가를 해놓고 결과를 보고 이제 이력을 조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사 계획 수립입니다. 조사 대사 선정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 공동조사 부분하고 상당히 공통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관조사 때 설정을 해 놓으셨으면 공동조사 부분도 똑같이 대상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사 방법이 좀 달라질 뿐이지 똑같이 조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하 시설물 현황입니다. 지하 시설물 현황을 나타낸 다음에 이제 지하 시설물 현황이 나오면은 일단 노선이 나옵니다. 이제 조사 노선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주변 집안의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노선이 나오고 노선이 나오면 조사 측선이 나오게 됩니다. 조사 측선은 뭐냐면 조사 노선 안에 이제 조사 측선, 그러니까 몇 차로가 있는지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보도인지 차도인지 그리고 도로면 몇 차로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조사 노선만 이렇게 나와 있고 측선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어떤 아이디로 부여된다 그러면 노선과 측선을 같이 합치셔 가지고 구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는 따로따로 운영하시되 만약에 노선하고 측선이 한꺼번에 기록할 때는 이 노선 부분하고 조사 측선 부분을 연결해서 아이디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현황을 이제 자세히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이제 노선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남바링으로 조사 노선이 나오고요. 이 노선 안에 -1이나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사 측선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노선과 측선을 같이 연결시키면 무슨동 09-01 뭐 이런 식으로 노선이나 이 측선이 합쳐지면 그런 식으로 아이디가 부여하게 될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JIS에는 지하안전정보 시스템에는 이런 식으로 코드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 향후에 관리나 DB 관리가 편하게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을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조사 일정, 조사 계획 수립 방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이게 보통 과업 했을 때 어떤 일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보고서의 형식을 따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사 일정 및 방법을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안전관리 계획 수립인데요.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이제 도로와 이제 주가 도로에서
도로 중에서 차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안전 관리가 조금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지침을 준수하게끔, 그리고 만약에 이 보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걸어가면서 하는데 이제 차도 조사가 있습니다. 차도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차로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지만 2차적으로 이제 영상을 보고 체크를 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전 조치를 잘 하셨으면 해서 이렇게 내용을 법규를 준수하라 이런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일단 초급 기술자 수준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나중에 향후에 뒤쪽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행식 조사입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보행식 조사입니다. 보행식은 말 그대로 걸어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방법이고요. 저희들이 원래는 이제 보행식 조사만 있었는데 이제 요즘은 이 영상 촬영 장치들의 개발이 놀라운 속도로 빨라짐으로써 일단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주행식 조사하고 두 가지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행식 조사는 걸어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없고요. 이제 교통 차단 문제 이런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행식 조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주행식 조사는 일단 차량에 영상 촬영 장치하고 GPS 장치만 달려 있으면 도로를 찍고 나갑니다. 차량으로 쭉 가면서 도로를 찍고 나가면서 이제 데이터를 획득한 다음에 이제 실내에서 이제 분석을 하고요.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만약 크리티컬하게 어떠한 이벤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2차적으로 현장 조사를 다시 한번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처음에는 만약에 보도조사 같은 경우는 전 구간을 다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행식으로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차량으로 일단 1차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안 좋은 부위만 가서 크리티컬하게 가서 현장 확인 조사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유관조사 결과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유관조사서를 작성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일련의 과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사 항목입니다. 조사 항목 중에 이제 직접적인 요인인데 앞에서 자료조사 부분이 이제 간접조사가 있으면 이 부분은 이제 현장에서 조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직접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치마, 균열, 수변 상태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 치마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균열이 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수변. 이 수변 상태는 비가 와서 수변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밑에 지하에서 올라와서 수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여 있다, 물이 뭐 약간 이렇게 심화가 돼서 고여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이 날씨가 최근에 비 온 적도 없는데 이게 계속 뭐 이렇게 수변이 돼 있다. 이것은 이제 밑에서 올라온 부분이라고 판단된 경우 이게 이제 수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비가 와가지고 수변되어 있는데 그걸 수변 상태를 적는 게 아니라 지하에서 올라온 영향으로 지표로 올라온 어떤 물의 수변 상태 이걸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1.5m 반경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옆에 또 균열이 있는데 또 이걸 또 나눌 필요 없이 이걸 포괄적으로 플러스 알파만큼 이렇게 해주시고요. 뭐든지 이제 설명을 하실 때 유관조사, 조사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결과표를 작성할 때 옆에 비고란에 뭐 사유라든가 이런 걸 이 조사자의 어떤 의견을 기록해 주시면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항목을 이제 다 합쳐보면 직접적인 요인, 현장조사, 그 다음에 간접적인 요인, 자료조사 부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등급을 손상을 평가를 하고 등급을 매기는데요. 이게 이제 현장 조사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치마, 균열, 수변 상태. 그다음에 자료 조사 부분은 간접 조사로 지하 시설물의 노후도, 그다음에 집안 치마, 공동, 지하 시설물 보수, 보강, 이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 기준을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인덱스 부분으로 양호, 보통, 불량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치마 같은 경우는 이제 50mm 이하, 뭐 150에서 100mm 이렇게 해서 점수를 0점, 3점, 9점 이렇게 줬고요. 현장 조사는 균열 같은 게 없는 경우는 제로, 정방향, 행방향만 간략하게 있는 경우 1점, 그리고 망사형 균열이 있는 경우, 이 망사형 균열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포트홀이 일어나기 직전일 수도 있고, 만약에 치마가 되면서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조사자의 판단에 의해서 점수가 3점이다. 이게 단순히 조사자가 판단해서 망상균열이 있긴 있는데 이거 무슨 치마나 이거 그게 아니라 어떤 재료의 어떤 문제로 발생한 것 같다. 그러면 의견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 수면 상태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요 배점을 9점을 주는 이유는 상당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배점을 많이 줬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배점이 이 갭이 좀 크지 않습니까? 요 갭이 큰데 요것은 외부 요인 없이 관 내부수의 지표 유출로 예상이 되고 판단이 되면 9점을 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줬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도입니다. 이게 노후도도 이제 관로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이 노후도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은 권장사항이고 조사자의 의견을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배점이 좀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기준이 그거거든요. 배점이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왜 그러는지 조사자가 의견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래서 점수를 낮췄다. 의견만 들어가시면 크게 뭐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집안 치반액의 발생 이력. 그러니까 1년 이내, 그 다음에 1년 이내 이랬으면 0.1점. 그래서 크게 좌우는 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합계를 해서 배점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정 사유 해주시고요. 그래서 평가 등급의 기준 조치 방법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점수가 다 이제 평가를 그러니까 처음에 조사 범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이벤트가 생겨서 조사를 해가지고 점수를 내야 되겠다 하면 그 범위가 일단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점수를 나와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더해가지고 이제 더해서 3점 이하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그 뭐 쓸 필요는 없다. 이거 이 내용이고요. 이건 뭐 없다고 그래서 굳이 뭐 쓰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라 만약에 필요하시면 적어 써도 됩니다.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시겠다 하시면 요것도 다 적어서 관리를 하시면 되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 표준 매뉴얼에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너무 이 3점 이하는 정도가 약한 건데 이걸 조사 결과표로 작성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이 항목은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등급과 긴급 등급 이 4점, 4.5 이렇게 점수가 쭉 나오는데요. 이제 조치 방법은 4점에서 5점이 되면 주기적인 관찰을 하고 6점에서 8점이면 실시 여부를 결정을 하고 9점 이상이면 주기적인 관찰을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9점 이상 같은 경우는 공동조사 실시 여부 요 6점, 8점, 6점부터 9점 이상은 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게 뭐 그게 이제 유관조사는 1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공동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갭이 있다 보면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까
약간의 어떤 위험도가 높은 유관조사 시 위험도가 높으면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집안 치마 안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1년에 저희들도 1,500km 가까이 전국의 지자체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유관조사 부분에서 저희들도 공동을 50% 정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조사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쉽게 어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간과할 시에는 이제 그게 더 커질 수도 있고 있으니까 유관조사 시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서 판단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표 작성은 보시면 양식이 보시면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 일단은 조사 측선명이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조사 측선명이라고 하는데 조사 측선만 쓰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노선하고 측선하고 같이 연관시킨 그 단어를 쓰시면 나중에 관리하기도 편하시니까요. 저희들이 향후에 이제 관리할 때는 이걸 조금 구분해서 지금 개정을 할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측선이 많다 보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렇게 단순화 시켜 가지고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5가지 항목 치멸, 치마, 균열, 습윤, 노화 정도, 그다음에 집안 치마 발생 이력 이런 걸로 해서 점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의견을 옆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자 의견을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면 향후에 관리하는데 아니면은 이걸 관리를 하시고 향후에 1년 있다가 유관조사를 할 때 또 이런 데이터를 보시고 자료조사를 하시기 때문에 참고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자 의견란을 좀 활성화를 시켜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유관조사서 작성인데요. 유관조사서는 이 재안전 관리 업무 지침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공동조사서만 돼 있거든요. 유관조사서 없는 사항인데 이것은 공동조사서하고 이제 유사하게 형식을 맞췄습니다.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1년에 또 위치의 위도, 경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내용이 아마 이 JI 시스템에는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입력을 하면 이게 이 위치가 이제 DB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나중에 데이터를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위도 경도가 있다. 그래서 항상 GPS를 가지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포터블한 GPS, 핸드폰에 GPS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이제 현장 조사 사진 넣으시고요. 끝에 조사자 의견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결론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조사 결과표하고 유관 조사서를 가지고 어떤 분포나 뭐 이런 어떤 분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만약에 높은 등급이 어디에서 많이 발생돼 있는지, 주로 보도인지 뭐 차도인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공동조사 실시 결정 사항인데요. 이게 유관조사를 전체 다 조사를 했는데 공동조사를 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꼭 종합 결론에 넣으셔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지관리 시 사항,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관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이제 향후 유지관리할 때 어떤 부분을 조금 관리할 때 필요하겠다 이런 사항을 적는 거고요. 그다음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뭐 조사자의 종합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유관조사가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유관조사 부분은 좀 1년마다 1회씩 조사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뭐 쉽게 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유관조사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신뢰도 높게 평가를 하시면 상당히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자체든 뭐 지하체의 지하 시설물 관리자든 아니면 뭐 지하 시설물 관리자든 이렇게 솔직히 유관조사 부분에서 대해서는 이 민간인들도 많이 이 신고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놓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세 번째 공동조사 부분인데요. 이 공동조사 부분은 이 아까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제 공동조사 실무 편람하고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저희들이 이 지안전 유관조사 수준보다는 약간 떨어지게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 공동조사 실무 편람 시간에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JIS에 저희들이 이 실무 편람, 표준 매뉴얼, 그다음에 체크리스트, 이런 교육 자료 이런 걸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조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공동조사는 이 유관조사하고 틀리 장비를 써야 됩니다. 그 장비가 이제 지표 투과 레이더라고 해서 GPR 탐사 장비거든요. 이렇게 콕 찍어서 이 장비를 사용해야 된다고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탐사를 반드시 실시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차도인 경우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비를 써야 되고, 보도인 경우에는 또 보도자, 그러니까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비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조사자는 공동조사 결과 집안 침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지하 시설물 관리자에게 이제 통보를 하셔야 되고요. 안전 조치를 하도록 하라고 제한전법 35조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조에 보면 지하 시설물 관리자는 34조 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집안 침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안 침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조사, 유관조사 부분은 문제가 있으면 공동조사를 해야 되고, 공동조사는 문제가 있으면은 집안 침하 위험도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관조사와 마찬가지로 안전점검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JIS에 등록을 하셔야 되고 시군구청장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조사 절차도는 앞서 설명드린 유관조사의 주행식 조사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장비가 그쪽은 GPS하고 영상 촬영 장치인데 여기는 GPS 영상 촬영 장치, GPR 탐사 장비 이렇게 세 개가 붙어서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R 탐사 장비는 집안 조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 하부 집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장비니까 이걸 더 부착을 해서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분석을 해서 공동을 직접 2차적으로 공동 확인 조사를 하러 가서 이제 천공을 하게 됩니다. 천공을 하고 공동이 있으면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없으면 바로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이 평가를 해서 공동에 대해서는 이제 공동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공동조사서를 작성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징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조사 항목은 유관조사 항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하 매설물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유관조사 시 만약에 현황이 파악이 됐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대로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측선도 마찬가지고 노선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노선하고 측선은 반드시 같아야지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만약에 틀리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한번 해놓으면 만약에 신설되거나 아니 없어지거나 이럴 때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노선을 잡아놓고 특선을 잡아놓으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
예, 지하 매설물이 변경이 되지 않는 이설이나 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은 상관이 없으니까 한번 잡아놓으면 그것 가지고 계속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아 똑같이 기존 안전점검, 공동점검 결과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발생 이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조사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보수보강 이력도 보셔야 되고요. 그 기존 안전점검 결과, 공동이 어디서 많이 나왔는지, 유관조사에서 어디가 취약한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 그 부분을 특히 유념해서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 분석 결과가 맞는지.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 이 점검 결과하고 분석 결과가 약간의 매치가 돼야 되는데 점검 결과 따로 뭐 분석 따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이것도 좀 판단을 하시고 뒤에 나오는 발생 이력 요거 부분도 옛날에 오탄데 집안 침하 공동이 발생을 한 적이 있는데 공동을 조사를 하다 보니 요거의 상태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상태인지 안정화됐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점검 자료조사 부분에 나왔던 내용은 분석이 결과에도 나와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 계획 수립은 앞에서 말씀드린 유관조사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범위가 정해지니까 지하 유관조사 범위하고 공동조사 범위는 조사 범위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선과 측선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방법은 같습니다. 조사 계획 수립도 같고요. 안전관리 계획. 이 안전관리 계획은 이 차량형 같은 경우는 차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안전 조치나 이런 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만약에 국도를 지나가거나 시속 80km 이상을 지나가면은 아마 뒤에 이 작업 보호 차량을 뒤에 세워야 되고요. 시내에서 운전할 시에는 선택사항으로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지침이 나와 있거든요. 이동공사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핸디형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는 이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차도에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차단을 해야 됩니다.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찰서에 도로공사 신고를 도로공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굴착을 성공을 하게 되면 이 가스공사에 또 신고를 하셔야 돼요.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교통관리 대책,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교통관리 대책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 방법은 GPR 탐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메인은 그렇습니다. 유관조사는 거의 유관으로 하지만 영상하고 그러나 공동조사는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라고 GPR 탐사를 해야 된다. 이게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GPR 탐사입니다. 그래서 GPR 탐사를 꼭 한 다음에 분석하고 공동 확인 조사를 한 다음에 공동이 나오면 공동조사 결과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공동조사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루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GPR 탐사 장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건 두 번째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약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장 조사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료 분석 부분, 공동 확인 조사 부분, 이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동 등급 기준 및 복구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 표준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들 오화입니다. 그러니까 AND가 아니라 오화라고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걸리면 긴급 등급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기준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것은 긴급에 해당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돼 있다면 그건 우선 등급이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면 우선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해당되는 등급 중에 최고 위쪽의 등급으로 결정이 된다. 대신 오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게 AND가 아니라 오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cm 미만이면 무조건 긴급 등급이고요. 2m 이상이면 무조건 긴급 등급입니다. 그리고 4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긴급 등급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걸 많이 이렇게 헷갈려 하시고 문의가 오시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표는 마찬가지로 조사 측선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측선명은 유관조사 측선하고 동일하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공동번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점수거든요. 여기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일반인지 긴급인지 우선인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동조사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도, 경도, GPS 좌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관조사서하고 공동조사서하고 이제 매치가 되거든요. 좌표가를 넣으면. 그래서 오버레이 시켜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가능합니다.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는 요걸 DB를 관리를 해가지고 아마 경향이나 이런 것들로 다 판단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이런 GPS 좌표 같은 것은 좀 신경 써주셔가지고 기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거 이제 지도고요. 요거 이제 노면 영상. 이 라인 스캔 카메라라고 해서 도로를 쭉 찍고 가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평면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요거 이제 좌우 사진이고, 요 그림이 이제 GPR 결과입니다. GPR 결과, 이 세 개가 GPR 결과거든요. 요게 이제 평면, GPR 탐사 장비가 3D다 보니까 이 한마디로 큐빅을 수평하게 자르는 면이 이 면이고요. 요 면은 정단면인데 요것은 큐빅을 차 방향으로 이렇게 잘라놓은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차 방향이 아니라 차와 방향과 크로스하게 잘라놓은 게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 세 단면 가지고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부분에 이제 영상 시추공, 영상 촬영 장비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아스팔트가 있고요. 이쪽이 비어 있다. 이렇게 하면서 360도 돌아가면서 촬영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국내 영상 촬영 장치인데 거기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쭉 촬영을 하면 여러 단면이 납니다. 이게 360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60도. 그러니까 한 바퀴 이렇게 쭉 해서 처음부터 이게 0에서 360도 돌아가지고 쫙 펴놓은 그림이 이 그림이거든요. 이게 말아놓은 그림이 아니라 쫙 펴놓은 그림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경이 이게 거리가 나오고요. 그래서 23cm, 40cm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 결론입니다. 이 부분도 쭉 나와 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공동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왔는지 이런 현황 분석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 복구를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빠졌네. 이제 집안 치마 위험도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좀 솔직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공동조사를 하고 보수를 하는데 보수를 했는데 이게 조금 집안 치마 우려가 보수 정도까지는 아니고 치마 우려가 더 확대되거나 그럴 경우가 있을 시에는 이게 규모가 더 커지겠다고 판단이 되시면 집안 치마 위험도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일정 규모 앞에서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굴착공사죠. 한마디로 굴착공사 이 차수 그라우팅이 잘못돼 가지고 치마가 됐습니다. 근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영향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계속 그걸 그냥 안 하고 그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범위가 커지거나 영향이 커지면 그건 한번 의심을 하고 집안 치마 위험도 평가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전반적인 지하안전점검 표준 매뉴얼에 대해서 유관조사와 공동조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공동조사 부분에 실질적으로 해설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지하안전점검 보고서에 대해서 검토를 할 시 꼭 체크를 해야 될 내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공동조사 실무편람. 이번 지금 12월 달에 이번에 저희들이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매뉴얼의 이 공동조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설서 수준의 어떠한 편람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그리고 지금 공동조사 부분이 지금 이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 관리자분들도 공동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놓치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지금 공동조사 품질에 대해서 약간의 걱정 아닌 걱정을 지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조사 실무편람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 올해 이제 한 초반에 시작을 해서 올 12월 달에까지 해서 이제 실무편람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준은 이 표준 매뉴얼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이 복구나 이런 부분은 간략하게 소개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동조사 부분이, 그러니까 지안전 점검 부분이 이제 공동 복구 파트하고는 좀 떨어져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공동조사 부분, 조사 부분, 지안전 점검의 공동조사 부분만 좀 특화를 시켜서 좀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개요, 조사 방법, 평가와 정리, 종합 결론. 구성은 매뉴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배경은 지하안전법이죠. 34조 지하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주변 집안을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5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이게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조사자가 공동조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부실조사 또는 점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목적을 보시면 이제 조사자가 이제 실무자들에게, 그러니까 실무자에게 공동조사 수행 방법과 점검 및 관리 방안에 실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편람의 범위는 표준 매뉴얼의 내용만을 상세하게 기술했고요. 복구와 유지 관리한 사항은 또 따로 다른 기타법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설명은 디테일하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나열하는 정도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안전 관리에 대한 이 공동조사에 관련된 법을 보면은요, 지하안전법에는 지하안전 관리 규정 수립이 있겠고, 그 다음에 지하안전 점검 실시가 있겠고요. 34조, 35조에는 집안 치마 위험도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는 지하안전 관리 규정 안전관리 규정 제출과 심사 보완 요청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 규칙 2조에는 안전관리 규정의 세부 항목 및 수립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별표 3에는 이제 대상 시설물과 주변 집안, 그 다음 실시 시기 및 방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조에는 시행령 16조에는 제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공동조사와 관련되어 있는 법 조항은 여기다 다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칙인 지하안전관리 업무 지침에 보면은요,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 장비의 어떠한 성능 관계, 요 장비, 주 장비인 성능 관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하 시설물에 중복되는 범위는 어떻게 실시해야 된다? 상호 협의해서 실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84조 3항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공동조사 수행 방법은 87조,
88조하고 90조는 보고서 작성 방법 표준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요 89조는 이제 유관조사 부분이라 저희들 뺐고요. 그래서 그 이제 운영체계, 정보체계의 운영 규정에는 16조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토탈해서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유관조사, 공동조사. 이것은 아직 국토부의 승인이 난 건 아닙니다. 국토부의 승인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업무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안전관리원 이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업무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용어도 명확히 설명이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요. 저희들이 공동이란 정의를 좀 내렸습니다. 확대될 경우 집안 침하 등이 발생하는 것은 공간이고, 이제 공동조사란 지하 물리 탐사를 이용하여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집안 침하 공동이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시 걸 가져와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걸 이제 이 공동이 있으면 공동 토피라고 하고요. 요걸 이제 몸체, 주 공동이죠. 주 공동이고, 요 부분은 이제 이게 파손, 하수관 파손으로 일어나는 건데, 요건 꼬리. 그래서 우리는 요 몸체 부분을 공동으로 보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발생 메커니즘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수관 파손입니다. 주 원인이 한 30% 이상 이 하수관 파손에 의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공동이. 그래서 이런 하수관로 연결 부위라든가 접촉 부위라든가 이런 부위에 파손이 많이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보면 이렇게 벌어진 부분들, 이 깨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하수관 파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발관들, 이제 매립 불량이죠. 한마디로 다발관 매립 불량. 이 사이로 이 매립관이다 보니까 이 사이에 공극이 안 채워지면서 이 나중에 안 채워지면 이게 나중에 이쪽으로 다 자연 침하, 자연 매립되면서 이쪽이 지반이 내려앉거나 공동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불량자재, 이런 뭐 목재, 시공하다가 그냥 남아있는 거 다 집어넣고 다 이렇게 매립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그 사이로 공극이 채워지고 아니면 그 공극이 채워지면서 위에 상부에 공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H형광 같은 경우도 꽂아놓으면 걔가 어떠한 지하수의 통로가 되거든요. 이게 비가 우수가 오면은 그 통로가 되다 보니까 그 옆으로는 공동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재들은 이 시공할 때 이런 불량자재를 매립 안 하고 다 회수하고 양호한 그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아마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사고 발생인데요. 대형 사고 발생 부분이 이제 이 차수 그라우팅 부실 시공 부분입니다. 이제 굴착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차수 그라우팅 이런 데 이렇게 잘못 시공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토사 유출이 되면서 지하수하고 이게 집안이 이쪽으로 공동이 생긴 경우죠. 이렇게 집안이 침하가 되고 이런 현상이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기 양양에서 발생한 그 사고도 이거와 유사한 경우고요. 여기 보니 양양이 있네. CU 있고 여기 굴착공사. 이게 그러니까 토사 유출 안쪽으로 굴착 안쪽으로 공사장 쪽으로 토사 유출이 많이 되면서 집안 침하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조금 계측이나 이런 주기적인 관찰, 이런 모니터링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때도 유관조사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어떤 주기적인 지표 탐사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요건 이제 시공자가 판단을 잘 하셔서 요건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동조사 절차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자료조사 부분, 앞서 설명드린 조사 계획 부분, 그리고 현장조사 부분, 자료 분석, 확인조사. 이 부분은 앞서서 매뉴얼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GPR 탐사 장비는 일단은 이 전자장비입니다. 전자장비고 이게 전자파를 사용합니다. 전자파. 전자파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핸드폰도 전자파를 이용해서 쓰는 거죠. 전자파. 전자파를 이용하고 핸드폰이 요즘은 몇 기가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한 2GHz 정도 보통 사용하는데 저희 집안 탐사에는 한 400MHz의 주파수를 이용합니다. 400MHz 안테나를 쓰면은 한 2m 정도, 깊게 들어가면 한 2.5m 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쏘고 받고, 그러니까 쏘는 게 있고 받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X가 쏘는 거 트랜스미터라고 해서 쏘고요. RX가 받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소스, 리시버가 따로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조사하면 이런 관로 같은 건 이렇게 나온다. 그 요 부분에 이제 멀티 채널입니다. 요것들이 여러 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되어 있고 이렇게 조합돼서 한 번에 얘는 한 번에 요 한 단면만 보이는데 얘 같은 경우는 12단면이 동시에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멀티 채널 GPR 안테나, 이쪽을 단채널 GPR 안테나. 그래서 공동조사에서는 멀티 채널 GPR 안테나는 차도와 보도조사, 1차 조사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 단채널 안테나는 공동 확인조사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이걸로 만약에 차도를 조사를 한다. 그러면 한 차로에 한 30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하죠. 차도에서 조사하는 건. 그래서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1.5m 정도 되거든요. 1.5m면 두 번 지나가면 차폭이 3m에서 3.5m지 않습니까? 요건 두 번 지나가면 한 차로는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멀티채널 GPR 안테나를 많이 사용을 한다. 많이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도에서는 멀티채널 GPR 안테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요 이제 전자파다 보니까 이 정기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상승하고 전자파 속도인데 이 전자파가 빛의 속도로 다니거든요. 그런데 물을 만나면 9배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속도가 돼요. 빛의 속도보다 9배 느리게 갑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서 공기와 물 사이에 전자파 속도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전상수, 이게 제일 이 유전상수가 크고요. 그래서 속도를 보면 이게 제일 작고 이게 제일 빠릅니다. 그 사이에 다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만나면 속도가 늦어집니다. 전자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탄심도, 이것은 뭐냐, GPR 탐사가 얼마나 깊게 들어가냐, 매질 하부로 얼마나 깊게 들어갈 수 있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가탐심도, 가능한 탐사 심도입니다. 가탐심도. 그래서 저희들이 450에서 500짜리 공동조사할 때 이걸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이제 이론에서는 1에서 5m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에서는 1에서 2m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 크레이 성분이 많습니다. 이 토지대. 크레이가 이 정기적으로 이온화가 많이 되고 이게 좀 방해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크레이 성분이 많다 보니까 투과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서구 유럽 같은데, 북유럽 같은 데는 이 토양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바로 안반이 나오고, 그리고 토양에 크레이 성분이 그렇게 적기 때문에 한 5m까지도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브로셔에 보면 외국 장비 브로셔에 보면 5m까지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안 들어가고 이 환경에 따라 매질에 따라 틀리는데 1에서 2m 정도 들어간다. 안반에서는 좀 더 들어가죠. 안반에서는. 그러니까 이 토질, 크레이 성분이 좀 많으면 적게 들어가고 크레이 성분이 없고 좀 깨끗하고 그런 성분이면 좀 깊게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심 주파수 분해능인데요. 이거 분해능이라는 게 얼마나 작은 공동을 찾아내느냐 이거거든요.
네. 그리고 얼마나 그 아스콘층을 몇 센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걸 불해능이라고 하는데, 이 고주파일수록 불해능이 좋고 저주파일수록 불해능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깊게 들어가는 거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는, 이 장비를 아셔야지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이 영역을 주든 뭐들 어떤 작업을 하시든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차폐 방식, 안테나는 그러니까 이게 큐빅이라고 생각하면 이 차폐형은 아래로만 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오면체를 아래로만 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걸 차폐형이라고 하고요. 비차폐형은 저주파인데 사방으로 다 나갑니다. 올 어라운드로 해서 다 방향이 없습니다. 다 쏘는 방향으로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360도, 그러니까 구처럼 퍼져가는 거고요. 이 차폐형은 한 방향으로만, 땅 밑으로만 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차폐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조사는 차폐형으로 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이제 차폐형 안테나, 이 안에가 안테나가 있거든요. 쓰고있고, 이제 배열 방식은 아까 트랜스미터 리시버가 이런 식으로 배열할 수 있고 이렇게 배열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동 방식인데요. 보통 국내에 있는 방식은 임펄스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리원이 가지고 있는 게 스텝 프리퀀시 방식이고, 최근에 들어온 게 이제 코드형 방식인데, 이게 이제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으로 이게 제일 싸고요. 금액을 좀 장비 가격을 그래서 그런데, 임펄스 방식이 조금 옛날 타입이다 보니까, 옛날 타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방식이 임펄스 방식이다 보니까 약간 무겁고, 약간 무거우면서 저가이고요. 스텝 프리퀀시는 가벼우면서 고가,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도 고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사 형태인데요. 이게 이제 그라운드 그 지표면하고 도로 표면하고 붙어서 하느냐 떨어져서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고속, 이 비접촉식은 주로 빨리 조사를 해야 될 때, 고속도로나 이럴 때 비접촉식을 사용하고요. 일반적으로 도로, 우리 승용차 일반 시내도로 뭐 30km, 뭐 80km 이내, 뭐 이런 60km 시내도로는 접촉식으로 해도 무난하다. 그리고 현재 30km, 시속 30km 정도로 달리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접촉식보다는 접촉식이 좀 탁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접촉식 안테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원 차인데요. 이쪽의 안테나가 접촉식 안테나입니다. 땅에 표면에 대고 조사하는 거고요. 이게 스텝 프리퀀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 방법입니다. 조사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표준 매뉴얼하고 똑같고요. 결과를 판단하시고 대상 시설물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해서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조사 측성과 노선과 측성과의 관계를 이번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물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하시면 조사 노선을 결정을 하시는데, 조사 노선 결정하실 때 주변 집안의 범위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대상물 시설 위치가 나오면 정의를 하면 조사 노선이 나오고요. 조사 노선이 결정이 되면 조사 측선이 나오는데, 조사 측선은 차도 구간과 고도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차도 구간은 차도 폭이 어떻게 되는지, 차로 수가 어떻게 되는지 요걸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매설 위치에 따라 탐사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고도 구간은 고도 폭에 따른 탐사 유효폭, 그러니까 장비가 얼마나 조사를 하는지를 파악을 먼저 하시고 조사 측선을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치에 따른 탐사 방법을, 다양한 탐사 방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림으로 도식화를 했습니다.
보시면 조사 대상 이게 지금 지작물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작물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500mm 이상 지작물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 조사 노선은 여기서 주변 집안의 범위를 가지고 조사 노선을 정하게 됩니다. 이제 폭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조사 폭이. 다 폭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건물 안에 있다. 그래서 건물 안은 빼고 이렇게 해서 조사 노선이 나옵니다. 조사 노선이 나오면 조사 측선, 조사 노선에서 조사 측선을 빼야 됩니다. 자, 조사 노선에서 조사 측선을 빼려면 자, 이건 5번은 보도다. 보도인데 폭이 뒤에 설명할 건데 보도는 일단 폭이 1.5m, 최소 1.5m 내지 2m거든요. 그러면 장비를 1.5m를 2m를 보도에서 운영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m 정도의 폭으로 몇 번 할 건가를 이렇게 정의하셔야 되고요. 차도를 주반 이 1-1을 보시면 쭉 보는데 여기가 주변 집안의 범위가 1차로밖에 안 된다. 그러면 1-1이 되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차도가 바뀝니다. 얘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차로가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게 1-2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를 쭉 보면 1-1이 되는 거고 요건 1-2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측선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이거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번, 4번 이런 식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 대상, 지작물도가 생기면 파악이 되면 조사 노선을 정하고 조사 노선이 정하면 조사 측선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 조사 노선을 정하실 때 이게 필요하죠. 이게 조사를 할 때 요 정도다. 그러면 요걸 2회 탐사로 해가지고 조사 측선을 정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보도다. 그러면 이렇게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도 구간 조사 측선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차로다. 그러면 이 안테나가 폭이 1.5m거든요. 1.5m니까 2번 지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사 측선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같은 중앙에 설치하게 되면 양쪽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한 번, 이쪽에 한 번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러한 경우 만약에 크로스 변경,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 조사하고 여기를 나눠 조사하고 이렇게 조사하면 측선을 3개 설정하셔도 됩니다. 3개를 측선. 그렇죠. 여기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조사를 측선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크로스하는 관들, 도로를 크로스한 관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방향성이 도로의 방향을 갖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측선을 1, 2, 3, 4로 하시면 됩니다. 측선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차도 구간. 그리고 점검 범위가 맨 끝에 걸려가지고 보도와 차도 경계에 있을 때는 이쪽에 한 번, 뭐 여기에 2번 하든 이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측선 설정할 때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깊게 해주시는 게 나중에 데이터 관리나 아마 하시는데 편리하실 겁니다. 이걸 잘못하면 나중에 막 이렇게 이 측선 노선 이게 관리를 안 해놓으면 막 헷갈리거든요.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뭐 점검 부분, 이게 지하차도 부분이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는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건 뭐 옆에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은 빼야 되니까 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도입니다. 보도. 이 보도를 보시면 폭이 2m가 기준입니다. 법에 2m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부득이한 경우 1.5m보다는 1.5m, 부득이한 경우라도 1.5m 이상은 돼야지 보도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5m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 부분도 이 장비, 이 조사 장비의 폭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측선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사 폭이 보통 저희들은 관리원을 하는 1m짜리 안테나를 쓰거든요. 그래서 1m짜리, 만약 2m다 그러면 2번 지나가면 커버가 되고요. 만약에 그것보다 더 작은 거 쓰면 여러 번 지나가야 되고, 이런 관계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 구간도 멀티로 하셔야지 단채널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 측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측선이 아니라 여러 번 조사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2번만 지나가면 되는데 폭이 넓은 거 쓰면 단채널로 하면 여러 번 조사해야 된다.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동 확인 조사가 아니고 이 차도나 보도 조사는 멀티 채널 GPR 탐사, 폭이 있는 안테나를 사용해서 사용하셔야 된다. 요거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요건 안전관리 계획은 이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지침, 국토부에서 발간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실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공사, 저희들이 현장조사죠. 이게 이제 1차 조사, 현장조사 할 때는 만약에 일반 도로일 때는 이 뒤에 작업보호 차량을 뭐 굳이 안 세우셔도 될 것 같고, 안전을 위해서는 세우시는 게 좋은데, 뭐 법적으로는 무슨 뭐 어떤 제재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그래서 뒤쪽에 작업보호 차량 한 대 정도만 세우고, 이제 고속도로는 뭐 고속도로 그 공사에 어떤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시는 것이니까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지침을 따라서 운영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동확인조사 부분입니다. 이 공동확인조사 부분은 이제 단체널 차단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명확히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지침에 따라서 실시를 하십시오. 그래서 중앙차로 차단 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차단하고 작업을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끝차로 차단 시는 이렇게 우회를 하게끔 한다. 이게 이제 교통관리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아마 저기 과업지시서나 영역보고서에 어떻게 하는지 이런 사항은 경찰서에 도로공사 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런 사항은 뭐 필수적으로 집어넣게 돼 있으니까는요. 이 부분은 네,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차량형 GPR 탐사 장비, 핸디형 GPR 탐사 장비. 이 핸디형은 보도에서 사용하는 거고, 이건 차도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크게 장비가 세 분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세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차도는 영상 장치가 한 세트고, 그 다음에 노면 영상, 그러니까 주변 영상 장치가 한 세트, 그 다음에 노면 영상 장치가 한 세트, 그 다음에 GPR 탐사 장비가 한 세트. 이렇게 해서 세 장비가 조합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영상 카메라, 노면 영상 카메라, GPR 탐사 안테나 이렇게 갖고 세 장비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 핸디형 같은 경우는 이 라인 스캔 카메라는 원래 제품에 없습니다. 기성품이거든요. 그런데 부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으로 가려다 보면 라인 스캔 카메라, 이게 이제 일종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게 보통 여기서는 이제 도면 영상 카메라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제 주변 영상 하려면 또 따로 주변 영상 카메라를 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장치가 없고요. 일종 이 핸디형 GPR 탐사 장비 기성품은 이렇게 GPS 요게 일체형이고, 요건 구매를 한 다음에 라인 스캔 카메라, 주변 영상 카메라를 부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이 이 장비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조사 폭만 좀 달라질 뿐이지 어떠한 용도가 틀린 거죠. 요건 보도, 저건 차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획득. 이제 현장 조사 때 이제 차도일 때는 약 20km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한 30km까지 시속 30km로 달리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00MHz 안테나 이상은 써야 된다.
너무 낮은 거 쓰면 브레이딩이 떨어져 가지고 조금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조사 방향으로 10cm 이상, 10cm 이하로 조사를 해야 되고요. 도로폭 기준에 1.5m 이상. 이게 2번에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부상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차도는 앞서 설명한 대로 이렇게 끌고 가기도 하고 손으로 밀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견인형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서 운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기 때문에 저속도로 운전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도하고 마찬가지 400MHz 안테나, 그다음에 10cm 이하로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건 고도폭이 1.5m일 때 2번에 조사할 수 있게 70cm 이상의 폭의 안테나를 사용해야 된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료 분석 부분입니다. 이 자료 분석 부분은 이 전문가들의 어떠한 범위라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형상이 나오는지 그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자료 정리 부분, 이제 현장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자료를 정리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 분석을 하기 전에 일단 자료 정리한 걸 자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 분석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분석을 보겠습니다. 공동 분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냐면, 일단 공동 신호의 특성은 전문 용어입니다. 반사극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반사 강도와 양상이 있고, 그 다음에 평면 형상으로 분석을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쪽 보시면 여기 반사극성이 마이너스라는 소리는, 만약에 이게 웨이브라고 생각하면 이게 플러스 부분이고 마이너스 부분이라고 그러면, 플러스 부분으로 쏘면 공동에서 맞고 튀어나 반사돼서 나온 파형이 마이너스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사극성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사계수가 역전돼 반사계수가 마이너스가 뜬다는 건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요걸 색깔을, 그러니까 플러스 부분이 까만색이면 까만색으로 쐈는데 되돌아오는 판은 하얀색으로 되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공동일 가능성이 크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반사 강도, 이것은 다른 자갈이나 이런 다른 것보다는 그러니까 강하게 반사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옆에 있는 신호보다 얘가 좀 뚜렷하고 강하다 이 뜻으로 반사 강도가 있고요. 그다음 반사 양상은 하이퍼볼라 모양, 그러니까 포물선 모양, 쌍구선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리고 평면 형상은 동그랗다. 공동이 관로하고 틀리게, 관로는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계속하지만 평면으로 이렇게 잘라봤을 때 공동은 어떠한 구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 모양을 갖고 있어서 평면으로 잘라보면 동그랗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맞으면 일단 공동 신호로 약간 예상이 추정이 된다.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로 추정이 되고, 평면 신호, 여기서 평면 신호는 점형이고 원형이고 타원형이다. 그리고 선형이 아니다. 이게 특징적인 게 선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선형으로 공동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일단 점, 원, 타원형으로 생겼다. 공동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구조물의 신호를 제거한다. 기타 구조물이 뭐냐면은 이게 여기 있습니다. 맨홀 같은 경우는 평면으로 잘라보면, 위를 잘라보면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단면, 이렇게 수직으로 도로를 정방향으로 딱 잘라봤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면 맨홀이다. 요걸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형 관로. 이렇게 집안을 따라서 쭉 가는 관로는 이렇게 선형으로 나옵니다. 근데 하이퍼볼라가 나오죠. 근데 아까는 포물선이 공동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 평면을 보니까 선이다. 그럼 공동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호박돌.
약하죠. 신호가 이렇게 하이퍼볼라가 있는데 약하다 그러면 아, 공동이 아닐 확률이 좀 높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 표면에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데 이 표시못이라고 이게 방향 지시등이나 뭐 이런 방향 표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표면에 나타날 때는 이렇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텁하기하고 관로 매설하고 다짐했을 때 평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선형으로 나온다. 이런 신호고요. 그 다음에 다발관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확인조사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분석이 다 끝났으면 공동 확인조사로 가야 되거든요. 이제 공동 확인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을 차단하고 인허가를 내고 도로 공사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교통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고 천공을 하고 영상 촬영을 하고 이런 업무의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디형 탐사는 이제 차단을 하고 하기 때문에 공동이 예상이 되면 핸디형, 이거 손으로 끄는 장비로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크로스 조사인데요. 보통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요건 뭐 디테일하게 뭐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이게 공동이라고 판정이 되면은 이렇게 그 위치에 대고 천공을 하고요. 천공을 한 다음에 국내 영상 촬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을 영상을 촬영을 하고 공동이 발견이 되면 공동 영상 촬영한 거 가지고는 공동의 내부 높이하고 이 위에 두께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영상은. 그러면 공동의 규모는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GPR 탐사 단면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왜? 파악에 굴착해서 드러내지 않는 이상 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GPR 탐사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데 GPR 탐사로도 솔직히 그 공동의 어떤 단면적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약간 공동의 모양이 불규칙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공동의 단면적을 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하이퍼볼라 나오면 절반을 이 하이퍼볼라 꼬리부터 성당까지 해가지고 절반 나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길이로 본다. 그리고 이걸 이게 종횡으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떠한 뭐 가타부타 뭘 떠나기 전에 확인할 수 없으니까 확인하면 뭐 상관은 없는데 일단 공동 사이즈를 측정하기 위해서 대신 공동이 커지면 이 하이퍼볼라도 넓어지고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규모는 면적은 GPR 섹션, 그러니까 GPR 단면으로 해석을 하고 내부 높이하고 토피고는 시추공, 영상 촬영, 국내 촬영으로 파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 확인조사 원상복구인데요. 원상복구는 이제 뚫고 나면 바로 이제 폐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뭐 이제 미발견 시는 공동이 없으면 그냥 모래 채우고 아스콘을 채우면 되는 거고 공동이 발견됐으면 뭐 발로 임시복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투입 그라우팅으로 투입을 하든 뭐 이제 그또 그 지시사항 그러니까 용역사는 어떤 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영역을 맡으면 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어떤 요구대로 이제 실시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공동 발견하면 임시복구를 어떤 식으로 해라 뭐 이런 지시사항이 있을 거니까 그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도복구는 뭐 과정은 뚫고 매립하고 보도 같은 경우는 확인되고 이렇게 해서 뜯어내고 되도록이면 이제 어차피 이것도 시설물이니까 깨지 않고 원상복구 시켜주는 게 좋겠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요 이제 등급 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똑같고요. 그래서 현황 분석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GPS 좌표로 찍어보면 공동이 이렇게 발생이 됐다.
그리고 긴급은 뭐 색깔을 틀리게 해가지고 찍어놓고 우선은 이렇게 됐고 그러면 밀집도가 어디에 많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도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공동 발생률이 몇 킬로에 몇 개 나왔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고요. 이거 종합 결론에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는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 원인도 각 공동마다 원인도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솔직히 지표 탐사는 원인 분석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개착이나 뭐 바로 복구를 실시를 했다거나 뭐 이러면 원인까지 써주는 게 만약에 원인이 파악이 되면 원인 파악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공동조사로는 원인 파악은 안 되지만 어떠한 이유로 원인 파악이 된다고 그러면 공동의 발생 원인도 써주는 게 아니면 추정이 된다거나 예상이 된다거나 이런 내용도 써주는 게 아마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복구는 이제 지하안전관리 업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지하안전 점검 결과 집안 침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수 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된다고 업무 지침 91조 1항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구를 이렇게 즉시복구는 신속복구, 신속복구가 안 되면 개착복구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은 아마 관리자분들이 이제 어떠한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지하안전 점검 보고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하안전 점검 보고서 검토 체크리스트에서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한 가지 들어온 게 있는데요. 유관조사하고 공동조사하고 만약에 시기가 겹치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지금은 기준으로는 다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공동조사 한다고 유관조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둘 다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안전 점검 보고서 검토 체크리스트는 이게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시군구 담당자분들이나 지하 시설물 관리자분들의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업무 참고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 관리원 도장으로 나가는 거라 이게 무슨 뭐 법적인 저런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제 너무 이제 법적인 부분도 많고 그래서 꼭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걸 정리해서 저희들이 정리해 놓은 거니까 요거 리스트를 가지고 아마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글씨가 잘 안 나오는데 잠시만. 그게 혹시 다운 받으셨나요? 다운을 저희들이 JIS에 올려놨거든요. 올려놨는데 네, 됐습니다. 다운을 받아 보시면은 저희들이 일단 시군구 담당자용으로 해가지고 유관조사 보고서 검토 체크리스트하고 공동조사 보고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하시설물 관리자용. 이제 지하시설물 관리자용도 어차피 영역이나 이런 거 줬을 때 보고서 갔을 때 검수를 법에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영역을 맡겼을 때 이런 사항들은 그 영역 보고서 안에 과업지휘서 안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수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담당자용을 일단 확인해 보시면은요. 쭉 개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규정.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자가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안전관리 규정에 부합되는지 적정하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을 했는지 이것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조사 부분은 이제 제대로 자료조사를 했는지 이 부분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점검 범위가 적정한지 그런 분석을 제대로 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현장 조사에 이제 주행식 장비가 있고 보행식 장비가 있는데 주행식으로 했는지 보행식으로 했는지 이게 뭐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대강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행식 장비로 이용해서 했다 그러면 보행식 조사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보행식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보고서를 쓰는 경향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도. 근데 PMS 결과 같은 것은 뭐 너무 정확한 거라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하여튼 영상 촬영으로 그냥 대강 이렇게 조사해서 보고서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꼭 이벤트가 있으면 어차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조사 결과가 적정한지 이런 거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동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검토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조사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쭉 넘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집안 침하 위험도 평가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고 모든 일반적인 사항은 저 표준 매뉴얼이나 저희들이 이 실무 편람에 써 있는 내용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구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번호 3.6.2는 표준 매뉴얼 1장의 이 목차입니다. 그래서 그 표준 매뉴얼의 1장의 3.6.2를 가시면 요거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찾아가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요 표준 매뉴얼을 보시고 요 3.6.2를 보시고 이 공동조사 결과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시 결정 사항이 있는지 공동 복구, 만약 공동이 발생했는데 공동을 복구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관련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하시설물 관리자료입니다. 유관조사, 공동조사 검토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전관리 규정을 수립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조사를 했는지 우리가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영역을 줬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현황이 맞는지 시설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떠한 노선이나 측선이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라는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쭉 읽어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좀 내용이 여기서 부실하다, 검토 내용이 부실하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 2.4.1 표준 매뉴얼의 1장의 2.4.1을 보시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라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건 목차 부분이고요. 여러 부분을 점검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조사 노선은 이렇고 조사 측선, 적정성 이런 걸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제가 강의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들 꼭 해야 되는 사항들 여기다 다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지 아마 보고서나 체크가 되지 않을까,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 시설물 관리자는 요 맨 마지막 해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30일 이내에 구청장에 제출하고 입력을 해라 이렇게 꼭 명시를 해놨으니까 이걸 체크를 하면서 이걸 꼭 유념해 주셔가지고 이걸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실시를 해놓고 제출을 안 하시고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항을 준수를 하여 주십시오. 공동조사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조사 부분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위험한 구간이 있는지 집안 침하로 인해서 공동이 더 확대될 구간이 있는지 이걸 체크를 하셔가지고 집안 침하 위험도 평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걸 꼭 반드시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하여튼간 업무의 참고용으로 만들어서 배포해 드렸으니까 업무에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교육을 이제 마치겠는데